자, 김선희 선생님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모임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한 이기성 선생님의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현대 철학사론에서 박치우 부분을 주로 박미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발표를 들어보고 다음에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죠. 예, 지난 모임 때 안 와서요. 어떻게 세미나가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발제문이죠. 발제문을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제문은 1페이지입니다. 이 발제문은 이수성 선생님의 한국 현대 철학사론, 그 두꺼운 책에 박치우 부분 675에서 756쪽 약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분석입니다. 조금은 편안한 발제문이라는 형식, 그리고 우리 이기성 선생님의 사상을 자유롭게 연구하는 세미나라고 하는 조건들이 저에게는 조금 그래도 젊은 연구자 후학으로서 용감하고 과도한 해석을 장려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도전적으로 써봤습니다. 이하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들에게는 존칭을 생략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도입 같은 건데요. 저는 어쨌든 한국 현대 철학 전공자로서 이규성이라고 하는 이규성 선생님의 어떤 상징성, 그 의의와 상징성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한국 현대 철학 연구와 이규성이라는 상징인데 이건 그냥 제 소감 같은 거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 철학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다소 극단적입니다. 한쪽에는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와 함께 들어온 서구적 근대로서 철학이 한반도의 자생적인 철학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계승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서구의 근대적 학문 역시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서양 철학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동양 철학에 대한 연구의 소홀, 서양 과학의 식민지, 서양 이론의 중독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현대 철학사는 대체로 종속적이거나 몰주체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무비판적이라는 평가가 수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현대 철학에 대한 비자생성, 비주체성이라는 평가는 한국 현대 철학사의 특징을 강력하게 규정하는 요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전쟁과 분단이라고 하는 조건들도 한국 현대 철학의 어떤 현실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한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도 철학 연구와 관련된 폐쇄성, 철학함의 문제들, 제도적인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지적은 여전히 유의미함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성을 유지하는 평가가 놓여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그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요. 한국 현대 철학계에서는 20세기 한국 철학, 한국 현대 철학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속에서 한국 현대 철학의 특징이 오늘은 어제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현대성의 물음을 던지는 철학적 사유, 이전의 지성사적 철학적 전통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사유의 출현, 이 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문화에 바탕한 주체적 고민과 분투가 연결된 20세기 한국 철학자들의 문제의식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충실하게 따르면 시대적 조건에 대응하는 철두철미한 사상적 응용으로서 철학함, 그리고 다시 그러한 사상들의 흔적이 계승되고 연결되면서 또 다른 사유체계, 철학체계로 끈질기게 이어지는 철학사와의 어떤 유기적 연계를 보여주는 한반도 현대 철학의 지평은 우리 철학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극단에서 어느 쪽의 평가가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일단은 뒤로 좀 밀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자에서는 그러한 비판이 우리 철학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론으로 위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현대 철학사 나름의 긍정성을 은폐시켜 버린다라는 점, 후자에서는 몇몇 철학자들이 선택적으로 다뤄질 뿐 일제강점기 철학자 또는 철학 사상의 철학적 문제의식과 구체적 연구 성과를 넘어선 명백한 한계 등에 대한 총체적 조망이 시도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여기서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은 한국 현대 철학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의식 아래
이규성의 한국현대철학사와 거기 기입된 장대하고 그런 문제 예, 뭐가 빠졌습니다. 문제의식 아래 다시금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문제의식 아래 이규성의 한국현대철학사와 거기에 기입된 장대하고 심우와 한국현대철학사론입니다. 이규성은 한국현대철학사론을 통해 한국현대철학의 지평에 대한 철학사적 재구성에도 성공했으며 동시에 그 자체로 적극적인 철학함의 이론들을 담아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현대철학사론은 한국현대철학에 대한 방법론적 원리와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한국현대철학사 연구의 전면적 도약을 가능하게 한 기념비적 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종의 한계를 담고 있는 저작이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1. 박치우 철학을 사유하는 이규성의 근본적 인식. 이하에서 등장하는 이제 각 절들은요, 그 한국 현대 철학사론에서 이규성 선생님께서 쓰신 그 절 제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치우 철학을 사유하는 이규성의 기본적 인식은 한국 현대 철학사론의 그 박치우 분의 1절 부분을 분석한 것입니다. 동그라미 1. 이규성은 박치우 철학의 기본 토대를 해방 이념하에서 마련된 종교적 희생정식에 대한 관심과 마르크스주의 정치 철학의 유기적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76조 각주 1번. 이러한 규정은 훗날 빠지산으로서 삶을 마감한 박치우의 실존적 생애를 염두에 둔 인식으로 생각되면서도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이것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주체의 의지, 파토스적 열정에 주목하는 이규성의 철학사적 방법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규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 원리를 바탕으로 박치우의 철학을 종교적 희생정신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막스주의 정치 철학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조금 도식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특히 이론가들, 신남철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남철 역시도 어떤 희생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더 넓히면은 한국 현대철학사 한국 현대철학사론에 등장하는 전체 인물들은 모두 다 일종의 비극적 희생정신을 갖고 있는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규성의 서술에서는요. 이 책 출간 이전 이미 이규성은 한국 현대철학의 사상가들이 식민지적 외부의 현실 억압과 이에 대항하는 주체 내부의 자유의지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내외 합일로 향하는 의지를 마련하는 한편 이것을 곧 자신의 비극적 책임으로 인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속과 해방의 모순적 관계에서 고뇌하는 사상가들이 활동하는 현대 한국 지성사는 이러한 비극의식 안에서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규성은 박치우의 글들이 경쾌하면서도 의지적 결단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7년을 기점으로 할 때 이전 시기의 글들에 대해서는 이규성 선생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당연하게 이규성은 박치우가 자신의 글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했던 변증법적 실천에 주목합니다. 이는 이규성의 철학함과 박치우의 철학함이 공유하는 핵심 지점인 것 같습니다. 박치우가 철학을 철학함이라고 하는 역동적 활동으로 파악하면서 뭔가 포레모스, 투쟁을 철학함의 본질적 계기로 규정했다는 것, 또한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실천 개념을 시간, 공간, 역사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 나아가 박치우가 높은 실천 의지와 대비되는 논리적 글쓰기를 보인다는 점을 지극히 강조하는 이규석의 분석이 이제 681페이지부터 682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데요. 분석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파토스적 삶을 살면서도 가장 로고스적 글쓰기를 수행했던 박치우의 철학은 개인적으로 평가고요. 다른 방향에서 이규성의 철학과 꽤나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예를 들면 파토스적 글쓰기와 로고스적 철학 기획, 로고스적 성실성과 파토스적 충실성, 이러한 구도가 꽤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전 이제 이규성 선생님을 실제 대면한 기억은 뭐 3-4번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그랬나, 그건 이제 같이 저희가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박치우 철학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규성이 그의 철학을 동양 문화의 전통과 연결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박치우의 철학을 동양 문화의 전통과 연결시키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박치우 철학의 기본 뜻을 분석하는 한국 현대 철학사론 박치우 편의 1절 끝부분에서 이규성은 박치우 철학에 내재한 동양적 전통을 소개합니다. 예지로서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책인 그 논문이거든요. 발표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논설문이죠. 박치우가 쓴 1938년 11월에 발표한에서 박치우가 서구와 비견되는 동양 문화의 특징으로서 지성에 대한 강조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박치우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흔히 요즘 지성이라고 하면 서구적 지식과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하기 쉬우나 해지, 예지와 다름없을 터이고 보니 해지나 예지라면 실험만 못하지 않게 인도 문화, 진화 문화, 따라서 조선 문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인 줄 압니다. 따라서 요즘 우리네가 말하는 지성이라는 것도 결국 단순한 서구적인 특히 자본주의와 함께 극도로 발달된 소위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지성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통찰하는 눈, 즉 높은 의미의 역사적 예지를 의미할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요즘 혼돈무쌍의 한 시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일수록 이러한 의미의 지성을 한결 더 힘있게 옹호해 나가야 할 게 아닐까요? 이런 구절의 인용과 함께 이규성은 박치우의 철학이 동양적 지성의 면모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요. 684쪽 나아가 박치우 철학에서 이상적 인간상은 바로 이렇게 동양적 면모와 러시아의 서민적 인텔리겐치의 면모를 갖춘 지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86쪽이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리적 비약을 지적하기 앞서서요. 그러니까 동양의 지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지성인의 인간성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논리적 비약인 것 같았고요. 러시아의 서민적 인텔리겐치의 면모는 이거는 박지우철에서 발견하기 힘든 부분인데, 예, 그런 비약을 지적하기 앞서 철학적 사유의 생성과 발전에 결정적으로 개입하면서 유기적 연관성을 맺는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조건에 대한 이규성의 선명하지 못한 인식, 양자의 영향관계의 누락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박치우에게 지성의 옹호는 동양적 전통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규성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예지로서의 지성이 나오기 전에 발표한 그러니까 1938년 1월 박치우가 발표한 지성의 옹호와 작가의 교양에서는 박치우는 지성을 강조하고 다시 그것을 합리성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1937년부터 38년까지 박치우가 꽂혔던 어떤 키워드는 지성이란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이거 다 맥락이 있는 거였죠. 특히 이러한 합리성이 발휘되는 것은 역사관에서인데 박지훈은 조선제 휴머니즘이 이러한 합리주의적 역사관과 반대의 길만을 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객관적 합리적 올바른 역사 이해를 위한 지성과 교양의 습득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37년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과거의 변혁 이념과 사상을 포기하고 새롭게 어떤 사상을 수용해야 하는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는 강요에 가까웠고 사상의 전환이라는 스펙트럼 안에서 식민지 지식인들은 필연적으로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하게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상은 얕게는 국가주의적인 사상이었으며 깊게는 국가 정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지훈은 이를 이제 지식계급의 배신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성의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성의 옹호는 사실상 인텔리겐치아적인 변명에 가까운데요.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는 38년부터 박지우가 쓰는 일련의 글들은 굉장히 문제적인 글입니다. 합리주의와 그에 기반한 역사 발전의 합법지성 인식, 시대와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역사적 예지, 역사의 구조와 방향에 대한 깊은 역사철학적 교양 등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대한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이 당대에 필요한 교양이자 역사철학적 인식임은 분명한 것이었지만 사실 문제는 이것이 제국 일본이 유포하는 신동아시아적 질서의 확산, 동아협동체론 그리고 동아신질서론과 연결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전체로 확산되는 제국의 신질서 구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필연적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박지우가 썼던 어떤 선명한 철학적 개념은 지성이라는 단어였고 그런 지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당대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 또는 제국 일본의 어떤 전 세계적 확장에 대한
객관적 인식, 필연적 인식, 그것을 하나의 합법칙적 인식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일련의 글들은 사실 이규 선생님의 기대와 달리 동양적 지성에 대한 것과는 전혀 전혀 상관이 없는 맥락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갈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예. 이 박치우 철학과 휴머니즘에 대한 이규성식 재해석. 1. 박치우 철학의 유명한 태제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철학은 오늘 이 땅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무엇이어야만 될 것인가라는 미래지향적 물음으로 바꾼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규성은 철학의 본질 규정이 결국 다양한 차이를 제거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점에서 철학 규정에 대한 박치우식의 방향 전환에 동의하는 한편 박치우 역시 박종원 신남철과 마찬가지로 철학을 철학적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역동적인 운동으로 보는 것에 커다란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686조. 여기서 유성은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 이 현실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무서운 시련의 결과만이 대답할 수 있다는 박지우 글을 인용하면서 철학의 의미는 시련의 결과만이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687조. 내외 합일로 몰입해가는 철학적 주체들의 특정한 비극의식을 강조하는 이규성의 철학 원리는 철학과 휴머니즘에 대한 박지우의 규정 속에서도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규성에 의하면 시련을 통해 해결의 결과를 지향하는 실천은 일종의 도구성을 의미합니다. 철학 역시 마찬가지인데 실천적 도구성을 갖습니다. 결국 철학적 도구성은 인류의 해방의 가치를 구체적 상황 속에서 실현해가는 진보적 실천성을 근본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도구성은 이규성에 의하면 실험적인 도구성이 아니라 생의 자존심을 건 심정의 진실에서 확보되는 도구성입니다. 이규성은 박치우가 철학을 관조적인 철학이 아닌 요구적인 철학, 비판적인 철학이 아닌 호소적인 철학이라고 정의한 부분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주 13번에서는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자신의 고유한 어떤 철학적 원리로서 한국 현대 철학사에 등장하는 여러 사상가들의 논의를 꿰어가는 이규성 선생님의 글쓰기, 일종의 빌드업은 어떨 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적확한 논리로 그것을 설명해내는 어떤 해안이 문득문득 느껴질 때는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비판할 부분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있었습니다. 다음, 그런데 박치우 철학을 해석하는 이규성의 관점에 독특한 지점이 발견됩니다. 이규성은 박치우가 그 시대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시간에 중점을 두지 않고 공간의 문제를 깊게 의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치우에게 영향을 준 막스주의적 정치경제학이 시간과 공간의 결합으로서 사회를 강조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을 추가하긴 하나 사실 그러한 주장은 이규성의 철학관이 강하게 개입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 이규성은 기존의 생성 철학이 공간은 추상적인 기하학적 공간으로 보고 구체적인 생활 공간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하면서 최근의 생성 철학은 생명과 공간의 관계에 주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관계에 주목했던 건 사실 박지우가 아니라 이규성 선생님이셨고 이규성 선생님의 공간에 대한 어떤 강조를 이제 박지우에게 녹여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실제로 공간에 대한 인식은 박지우 철학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이 박지우 철학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박지우는 물체로서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공간성에서가 아니라 시간성에서, 평면성에서가 아니라 심원성에서, 인간성에서가 아니라 운면성에서 파악하는 철학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4. 우쪽 4. 박지우 철학에 대한 이규성 해석의 압권은 철학의 변증법적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일제강점기 변증법에 대한 관심은 철학에 대한 관심이었고 철학에 대한 관심은 동시에 변증법에 대한 관심이었듯이 철학과 변증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였고 그것은 이규성의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즉 식민지 조선의 해방의 무기로서 변증법은 철학에 대한 필연적 관심을 낳았고 철학에 대한 탐색은 다시금 변증법적 원리에 대한 심도 깊은 천착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현실에 대한 부정, 주체성의 획득, 주체의 부정, 현실에 대한 시전적 적용의 전개, 688쪽에 나와 있는 박치우의 변증법적 철학에 대한 이규성식의 해석은 매우 정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정확한 부분은 박치우가 철학의 사변성, 관념성을 피할 수 없는 계기로, 필수적인 계기로 본다는 이규성의 지적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박치우 철학에 대한 이규성 해석의 독특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치우 철학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사실 이 부분은 전혀 주목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변증법적 원리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강조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규성 선생님은 바로 이 부분에서 철학을 구성하는 어떤 그러니까 관념성의 필수적인 계기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고 하고 박치우 철학에서도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어떤 걸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박치우가 이제 테오리아와 이즘을 해석하는 변증법적 방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규성 해석은 조금 방향을 달리합니다. 박치우에 의하면 테오리아와 이즘을 결합한 것이 곧 철학인데 이 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당파성입니다. 박치우 초기 철학의 핵심 키워드인 당파성은 철학의 의미와 목적, 실천의 방향 등과 연계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엄밀하게 박치우에게 당파성은 자신을 탄생시킨 특정한 사회적 현실 및 사회계층의 존속과 강화를 위해 철학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일종의 책무신 것입니다. 박치우식으로 말해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당시 귀족적 데모크라시를 위한 특정 임무를 담당했듯이 또한 칸트 철학이 프랑스 대혁명의 독일식 표현이었듯이 철학은 현실에 관한 하나의 사회적 의식, 즉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학의 당파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의 요구, 강요로서 드러납니다. 이런 맥락에도 불구하고 이규성은 당파성을 근대 국가의 억압성에 기대는 것과 이에 저항하는 의식으로 양분되는 어떤 실천적 의식으로 축소시키는데 진짜 그 의미를 46년 박치우의 국가론과 관련해서 글을 연관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박헌영과 연관시켜 가지고요. 우선 이렇게 당파성의 개념을 이렇게 축소시켜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당신도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굳이 그러면서 이 당파성을 아마 박헌영과 연관성 속에서 이 당파성을 해석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를 더 축소시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오히려 저는 박헌영과 연관성을 박치우를 좀 포기시키고 당파성을 더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박치우 철학관과 관련된 설명을 끝낸 후 이규성은 별다른 설명 없이 박치우의 휴머니즘론 분석으로 이행합니다. 철학의 목적은 새로운 주체의 탄생에 있다는 암묵적 전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규성 선생님의 철학하면 어떤 목적과 이런 것이었나. 결과적으로 이규성은 박치우의 휴머니즘을 새로운 휴머니즘으로 규정하고 역사철학적 인식과 미래지향적 의지를 갖춘 주체적 지성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전자는 앞에서 설명한 지성과 연결되고 후자의 의지는 교양에 대한 의지적 통찰을 의미하지만 이들 모두는 역사의 구조와 방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성과 교양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서 나왔던 부분과 연관돼서 비판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성은 그 모순성을 놓지 않습니다. 박치우의 휴머니즘을 이규성은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고 모순된 현실과 모순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모순의 인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주체의 탄생, 철학의 목적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 이규성 선생님께서 지독하게 강조하신 것은 그 모순성, 오히려 그러니까 변증법의 핵심적인 논리를 모순에 놓는다고 할 때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박치우에게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 이러한 모순된 인간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숙명론에 빠진 현대 지식인입니다. 박치우가 특히 실존주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주체성을 논의하는 맥락에 집중했듯이 이규성 역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즘과 테오리아의 결합으로서 당파성을 갖춘 철학적 실천이 인간 주체로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의 정립과 함께 그와 같은 철학적 인간학으로서 새로운 휴머니즘론은 박치우 철학에 있어서 핵심 영역임은 분명합니다. 이규성 선생님 역시 그런 부분에서 핵심 영역임을 놓고 보신 것 같고요. 저도 이규성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규성 선생님의 정리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규성은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가미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이규성이 강조하는 박치우의 인간론은 무에 근거한 주체성, 그러니까 694쪽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에 근거한 주체성 해석은 박치우와 전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8. 박치우는 당시 실존 철학을 일종의 숙명론에 복무하는 철학으로 비판합니다. 박치우에 의하면 실존주의 철학은 가능성의 영역으로서 운명보다는 닫힌 영역으로서 숙명을 앞세우면서
우리들의 실존적 삶을 벗어날 수 없는 필연성의 영역 또는 역사사회적 조건들이 소거된 비역사적 영역으로만 국한시킵니다. 이에 따라 불안을 존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고뇌를 감수하라 등의 구호를 앞서는 실존 철학은 패배주의적 숙명론으로서 불안의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숙명 개념에 대한 박치우의 비판적 활용은 현대 지식인의 삶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보다 구체화해야 됩니다. 박치우는 지식 상품화에 매몰된 현대 지식인들이 자신의 무력과 무능을 통감한 채 패배적 봉사의 길인 숙명의 길로 나아가거나 파시즘적 행동인 신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규성은 이와 반대로 이러한 주체의 실존적 불안을 통해 현시되는 무를 자신과 자연의 존재의 신비에 접할 수 있는 철학의 근본적 동기인 경의를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무정형의 의지가 밀어내는 힘에 의해 생의 고결한 진실을 부단히 자기 부정과 극기를 통해 추구해가는 인간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위치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박치우가 주장하는 실존적 체험으로서 역사적 각성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에 대한 체험과 역사적 각성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무해라고 하는 실존적 체험을 굉장히 박치우 철학 전체에서 중요한 계기로서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치우는 분명 역사적 각성을 얘기했고요. 박치우의 의도와 달리 무의 긍정적 체험이 서술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은 이구성의 고유한 철학적 원리, 그 부분 이제 그래서 관련해서 왜 무에 대한 얘기들을 강조하시냐는 이 부분은 이제 예전 심포글에서 가져왔는데요. 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6페이지 마지막 끝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발표했던 거니까 무에 대한 주체적이고 긍정적 체험을 자유의 파토스를 연결시켜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어떤 철학사 전체에서 발견된 하나의 원리로서 강조하고 계신데 박치우까지 이것을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무라고 하는 체험은 박치욱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험이었고요. 그래서 7페이지 이제 3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치우 철학에서 위기와 운명 개념 그리고 위성 철학과의 공통성입니다. 1. 동그라미 1. 이제 이규성은 박치우의 위기 개념과 운명 개념의 논리적 연관성에 주목합니다. 한국 현대 철학의 지평에서 반복된 주제였던 위기론은 박치우한테도 그의 초기 철학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당대를 시대적 위기이자 전환기적 위기로 해석하면서 그러한 위기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모순을 실천적으로 극복하려는 주체의 강력한 의지는 그것 자체로 시대적 필요성을 갖습니다. 이런 까닭의 의지를 통한 위기의 극복은 내 운명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 현대 철학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철학자들이 했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때 운명은 숙명과는 개념적 위상이 다릅니다. 운명은 과거에 정속된 숙명에 저항하는 시간성이 된다는 이규성의 박치우 운명론에 대한 개념 정리이기도 한데요. 매우 정확하면서도 자신의 철학적 원리와 상통되는 핵심 지점이 됩니다. 박치우는 운명의 개방성과 창조성을 긍정한다고 평가되는데 이 점에서 이규성의 철학과 박치우의 철학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날카로운 보상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합니다. 박지우가 1940년대 이후 공식화하는 운명 공동체는 일제 동아협동체론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박지우 운명 개념에 대한 이규성의 긍정적 강조는 이 시기로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99쪽이요. 박지우의 동아협동체론의 일성처럼 매우 논쟁적인 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글 역시 이규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이제 쓰시고 그의 운명 개념과 연관시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글로 인해 그는 여러 문학계 연구에서 친일 비평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철학적 연구에서도 최근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은 개체적, 개인주의적, 시민사회적 비판, 그러니까 파시즘으로 나아가 버린 그 시민사회 비판, 개체와 전체의 위계적, 변집법적 연대성,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각적, 이성적 합리주의 등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집단 결집의 논리를 찾는데 실상 그것은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식민지에서 발화된 식민주의적 응답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치우의 변집법을 변집법적 개방성으로 규정하는 이규성의 분석은 매우 꼼꼼하고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700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박치우의 그 변집법적 개방성을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치우의 변집법적 개방성이 발화되는 구체적인 시대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박치우를 경외하면서 이규성이 확고하게 지키고자 했던 그 변집법적 개방성은 오히려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규성이 인용한 박지우의 글 몇 줄 아래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의 어떻든 피와 흙의 숙명에 비긴다면 운명 개념은 훨씬 더 융통성을 가진 것이어서 융통성을 갖기 때문에 운명 개념을 쓰자라고 하는 박지우의 주장이고요. 당면 문제인 일지 관계에 비춰보더라도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 비춰보더라도 가령 구미 제국주의로부터의 공동 방어라는 이 같은 공통된 운명과는 사이에 넘는다면 피와 흙의 비합리주의로서는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론적 난점에 대답할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37년 이제 중일 전쟁 이후로 이제 전개되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제국 일본의 공동 운명체론을 박지우는 식민지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거죠. 8페이지 3. 어찌됐건 이규성은 변집법적 개방성을 박지우 정치 철학과 연결시키면서 해방 이후 박지우 사상과 실천의 목적으로까지 확장시킵니다. 박지우의 철학적 기획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립시키지 않고 그래서 정치 해방과 경제 해방을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이규성 선생님의 평가에 온전하게 동의합니다. 해방 이후 박지우의 다양한 철학적 논설을 그 핵심에서 파악하는 이규성의 명쾌한 정리는 여전히 큰 자극을 줍니다. 당시 조선의 현실 토대에 맞는 박쥐의 민주주의적 기획이 조선적 민주주의였으며 이것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변제법적 이성의 합리주의라는 것도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1대1의 평등 논리에 입각한 근대 시민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근로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자, 민족노선과 연대를 포함하는 공동전선의 민주주의라는 이규성 선생님의 정리에 대해서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4. 성실성과 충실성으로 재구성되는 박쥐의 실천론. 박쥐의 실천론을 당신의 이제 고유한 성실성과 충실성 개념으로 싹 이제 리터칭 하시면서 이제 재구성하시거든요. 백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1. 성실성과 충실성은 한국 현대 철학선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철학적 원리입니다. 이규성은 이 책 서문의 부제를 성실성과 충실성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내외 합일의 변칙법적 원리를 한국 현대 철학사 전체로 확장한 것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내면의 심층을 탐구하는 깊이의 심성철학, 외부의 세계를 변형하는 희망의 역사철학, 자유에 대한 통찰과 그것을 현실화하는 행동, 향상과 향화, 실존적 주체성 전개와 자주적 근대화 지향, 내적 영혼의 자유와 민중의 자유, 인간성의 완전한 표현과 역사적 현실의 변형, 최종적으로 내적 자아의 완성과 외적 사회의 변형으로 정리되는 이 내외 합일의 원리, 다 이제 이규성 선생님 책에서 강조하고 계신 부분들이고요. 원리는 곧 성실성과 충실성으로 각각 대입됩니다. 성실성은 우주적 심성의 세계를 추구하는 원리이고요. 충실성은 현실로 나아가는 실천적 인식과 자연을 탐구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양자 관계는 상보적입니다. 내적 자유 추구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충실성이고 외적 사회의 변형에 맹목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성실성인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예, 좀 그 칸트식으로 예, 그걸 조금 가져와 봐가지고 이규성 선생님의 요 두 가지 성실성과 충실성 아마 그런 맥락이셨던 것 같아요. 예. 이 박치우의 실천론은 고스란히 변제법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규성에게 매우 매혹적인 철학이었을 것입니다. 박치우는 지금 이곳 우리의 현실을 위기로 파악하면서 그것의 실천적 극복을 철학의 역할로 정의했습니다. 이때 그러한 실천은 모순에 대한 주체적 파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박치우에 의하면 주체적 파악은 대상에 대한 감정적 체험인 교섭적 파악, 구체적인 현실 모순과 함께 그러한 대상의 절실히 인식되는 모순적 파악, 끝으로 그러한 모순을 견딜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으로서의 행동적, 실천적 파악의 과정을 거쳐가는 이론과 행위의 변제법적 통일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박지우가 쓰고 있는 비유를 활용해서 좀 더 첨언하자면 쓰러져가는 지우를 바라볼 때 그 집에 담긴 삶의 빈곤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교섭적 파악이고 그러한 빈곤 발생의 과정과 객관적 이유를 따져 물어 과학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모순적 파악입니다. 마침내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적 개입이 곧 행동적 실천적 파악입니다. 이러한 박지우의 주체적 파악을 이규성은 성실성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즉 주체적 파악은 정렬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성실성을 주체적 조건으로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적 파악이라고 하는 박지우의 독특한 실천론의 어떤 하나의 계기를 거기에 담겨 있는 건 사실상 성실성이다. 그것은 하나의 주체적 요구로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딱 이렇게 해서 선언하시는 건 과도하면서도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규성의 이제 9페이지 넘어갔어요. 이규성에 의하면 이와 같은 주체성의 기초로서 성실성은 박지우 신남철에게 모두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박지우 실천론, 즉 모순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모순의 최종적 인식, 즉 모순의 해소로서 실천은 성실성의 강도가 전진됨에 따라 완결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규성은 자신의 주체적 성실성 개념을 가미한 박지우 실천론의 최종 지점을 새로운 인간상의 탄생으로 정리합니다. 성실성의 강도의 전진과 상승은 이상적인 인간, 인간다운 인간, 단적으로 실천하는 존재의 생산으로 나아갑니다. 박지우 실천론이 곧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한 이행의 과정에 이규성 자신이 고안한 성실성의 강도를 배치하여 박지우 철학체계의 논리적 연결과 정합성을 배가시키는 이규성의 해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박지우의 실천론이 좀 더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박지우가 말하는 주체적 파악은 이규성의 주장처럼 주체적 성실성을 기초로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공감을 필수적 요소로 갖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성실성이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 세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주체적 파악의 기계들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선생님께도 마찬가지니까 성실성의 개념의 출발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출발에서 개입해 들어가는 외부적 조건 어떤 그것들에 대한 얘기는 잘 없었는데 예. 5 마지막입니다. 박지우 민주주의에 대한 이규성의 해석입니다. 박지우의 철학 체계를 굳이 구분하자면 한쪽으로는 위기 개념, 휴머니즘 비판, 그다음 실천론, 운명론, 그리고 주체 개념 등의 키워드의 연쇄로 구성되는 역사 철학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파시즘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지는 정치 철학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실과의 강도 높은 긴장을 유지하는 주체성은 박지우 민주주의론에 대한 이규성의 해석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박지우는 1대1의 평등한 자유를 요구하는 민주주의가 근로대중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하는 단순한 개체의 형식 논리적 자유이자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특권적 자유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상전의 자유는 노예의 자유가 아니며 상전의 자유는 반대로 노예의 부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부자유일 뿐입니다. 박지우가 자신의 민주주의론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그리고 이규성 역시 크게 공명하는 지점은 자유의 논리적 귀결은 평등한 자유임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규성은 평등한 자유를 논리적으로 나아가 사회 현실적으로 연결시킨 것을 박지우 철학의 불후의 공헌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박지우의 민주주의론은 자기 파괴적 역사를 낳는 시민계급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는 2000년의 역사에서도 1대1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적 민주주의에 불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시민적 민주주의는 이규성의 지적처럼 특히 부르주아의 소유적 자아에 의거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소유적 자아는 근대 자본주의 시민들이 의도적으로 구축한 원죄적 개인인데 이들은 이렇게 자신이 발견한 원죄적 개인을 초역사적이고 보편적 인간으로 신비화하여 인류를 참칭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규성 선생님 지적이시고요. 여기서 문제는 역사와 현실의 속에서 존재하는 실존하는 구체적 개인을 독립적 개인으로 추상하여 절대적으로 이념화하는 한편 그러한 독립적 소유 개인에게만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즉 인민 대중 또는 근로대중을 제외한 부르주아 시민의 자유와 평등만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러한 박지우의 반민주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이규성의 정리는 박지우의 입장을 내재적으로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다만 다시금 이규성은 박지우 민주주의론에서 주체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인민들의 등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인민은 단순한 현실적인 인민들이 아닙니다. 박지우가 수행한 인민 개념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규성은 진정한 인민의 탄생, 그로부터 가동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기를 특권층과 대립하는 존재로서 계급적으로 정립하는 동시에 주권을 모름지기 특권층이 아니라 자기네에게 속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자각한 그러한 인간이라는 조목이
중요한 인민의 내포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이규성은 박쥐가 말한 이 역사적 자각에 주목합니다. 앞서 근데 무에 대한 체험에서 이것을 전혀 주목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주목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그 부분에서도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박쥐 철학에 있어서 진정한 인민을 탄생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자각은 이규성 철학에서는 철학의 핵심 원리인 성실성과 충실성을 상호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역사적 자각을 통해 형성된 진정한 인민에 의해서만 진정한 민주주의로서 근로인민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유의 평등화는 박지우의 민주주의론에 대한 이규성의 최종적 정리이고 이것에 대해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철학사론 8장은 실천적 변증법과 반자유주의 논리 8장은 8장의 6절은 변증법적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박쥐에 관련된 내용이기보다는 해결 변증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것의 어떤 재구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병철 선생님께 한번 강의를 듣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박치우에 대한 이규성 선생의 정리, 그것을 다시 박미철 선생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토론거리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 토론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질문이나 뭐 의문점 있으면 같이 질문을 하시죠. 네, 일단 지엽적인 걸로는 이 페이지에 거의 한국 현대 철학사 그 꺽쇠보호가 작은 저기 인용보호로 해야 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뭐지? 1937년을 그러니까 이 페이지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1937년을 기점으로 할 때 이전 시기의 글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했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저기 어떤 실존 지성과 실존 그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7년 이후부터 이거는 아마 박쥐뿐만 아니라 그거는 답변 될까요? 이거는 이제 박쥐뿐만 아니라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특히 이제 37년을 기점으로 한국 현대 철학자들이 신남철로 대표되고요. 글들이 아주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문제의식, 어떤 진정성들이 없고 굉장히 공허한 얘기, 냉소적인 얘기, 막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쥐만 하더라도 38년인가 뭐 직업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입이 호구다. 내가 직업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전까지 있었던 아주 31년, 32년의 위기를 얘기하고 막 당파성을 얘기했던 그러한 아주 그 예리했던 사상가의 면모가 불과 한 6, 7년 만에 그냥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냉소적인 글쓰기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경쾌하면서도 쓰셨던 의지적 결단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시기는 저는 좀 빼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일단 동의하고요. 근데 이 시기는 사실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요. 물론 이제 다시 45년 해방 이후 굉장히 의지적인 글쓰기로 다시 돌아가긴 하나 37년, 38년, 39년부터는 이제 거의 절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41년까지인가구나. 아무튼 그 한 4년 정도의 시기의 글들은 오히려 영혼이 없는 글들이어서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사실 주관적 평가이긴 하긴 한데 역사적 상황과 대비시키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그 지적한 점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분명히 뭐지? 예,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근데 동의하기 어려울 만큼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그런 정신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완전히 친일로 돌아서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어떻게 견디고 있었는가 하는 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때 우리가 박치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다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규성 선생님의 이 어쨌든 세미나가 주제가 이규성 선생님이니까요. 이규성 선생님의 이 그 박치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느 부분에서는 놀랄 만한 정도이기도 했었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당신 거기에 맞춰서 막 꿰어 나가시는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거는 진짜 좀 사회적 당시 그 시기를 보셨어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그 예지의 지성 그리고 봉합동체론의 일성찰 이런 글들은 지금 문학 연구들에서는 사실 이글 때문에 친일 비평가를 평가를 받거든요. 현대문학 전공자들에게 박지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경세대 철학과 나온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집중력 있게 분석했던 대상이에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철학보다는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앞뒤의 맥락까지 다 파악하면서 그 박지우가 친일의 논리에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갔는지를 추적하면서 글을 쓰고 글을 이제 논문을 하고 있는데 이규성 선생님은 너무나 계속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 전체를 다 봤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어떤 그러한 그 신민제 시기를 관통하면서 보여지는 사상의 굴절들, 왜곡들, 실패들 이런 것들은 전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한 부분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한국 현대 철학사의 진정한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학적 사회가 어떻게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가면서 저항했는지, 또는 거기서 굴절됐는지, 또는 거기서 착종됐는지를 당신의 시각 속에서는 그것을 이규 선생님 정도시라면 파악하셨을 수도 있고 파악하셔야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매번 나오는 비판 중 하나죠. 네. 그런 부분은 너무나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 오히려 여기서 몇 가지의 어떤 후학들에게 줄 수 있는 힌트들이나 어떤 의미들을 좀 이렇게 딱 열어두고 한번 니네가 고민해 봐라 라고 했으면 이제 벌써 할 텐데 너무나 긍정적인 톤으로만 우리 이해는 됩니다. 심정적으로. 하나하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복원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당신이 다 복원. 사실 이규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선배 선생님도 계시지만 뭐 김재현 선생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이규 선생님이 이 글을 통해서 한국 현대 철학사가 확 등장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막 중요하게 평가되는 거 그런 의미를 주신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후학들에게 좀 보여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 부분만 이제 좀 의견을 좀 달리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선생님의 그 정리는 손뼉을 치게 할 정도의 정리는 너무 많았습니다. 예. 질문이 뭐 제가 막 소감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예, 질문이 아니, 아까 저기 방점 선생이 얘기했던 어, 중일전쟁 이후에 그리고 그러니까 37년 이후에 해방 전까지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자기 철학을 견지하건 아니면 정말 착종되고 굴절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 있었건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상황 자체를 보고서 우리가 좀 적나라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하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보고 그 점에서 좀 아쉬운 거는 나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데 네,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고요. 그걸 좀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굳이 마이크 들고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치유에서 테오리아와 이즘을 결합하는 것
철학이고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것이 당파성 이렇고 여기서도 이제 이규성 선생님의 저술에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파성에 대한 어떤 규정이 발제문은 5페이지인데요. 5페이지 두 번째 단락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규성 선생님이 이제 요 당파성 개념이 이제 일종의 박쥐에게 있어서 좀 축소된 서술에서 좀 축소된 면들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당파성 개념을 뭐 제가 이게 당파성 개념이 머릿속에 확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강화시켜서 박쥐에 대한 서술을 했다면은 책의 방향성도 이 서술의 방향성도 좀 다르게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그쪽으로 강화가 되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갔을지 좀 혹시 뭐 생각해 보신 게 있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사실 이 당파성은 개인적으로 저는 박치우 철학에서 제가 좋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 이규 선생님과 세대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 차이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파성 개념은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과 호흡할 수 없는 개념처럼 사유되지 않았나. 어쨌든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당파성의 기본적인 인식인데 아마 저희 세대와 다른 선배 연구자들에게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선미말 이렇게 되는 그것을 탐구하는 어떤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박지훈은 철학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칸트도 개인적 계급적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 칸트의 철학도 모든 철학은 다 그랬다. 이제까지 모든 철학은 계급적 의식과 의지와 그러한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의식적 반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막스주의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배웠던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 선입관은 오히려 더 깨서 철학을 오히려 더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었습니다. 박쥐의 당파성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더 확대되어서 또는 박쥐 철학체계 전체를 해석한 하나의 경로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께서는 고전적 방식으로 당파성을 해석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690페이지. 그러니까 이 발제문 전체에서 각주 전체는 박치우의 원문을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괄호로 해가지고 쩍수를 표시한 거는 책에서 그러니까 이규 선생님이 쓰신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억압성에 기대는 것과 이에 저항하는 의식으로 당파성을 설명을 하신다고 하죠. 근데 박치우가 자신의 책에서 썼던 당파성 이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것은 철학의 의미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철학의 의미와 목적과 직결되어 있는 개념이었고 그런데 여기서는 국가의 억압성에 기대는 것, 기대는 것, 거기에 복무하는 것 또는 그것에 저항하는 의식으로서의 당파성. 그러니까 당파성 국가를 기준으로 되는 거죠. 국가가 있고 그것에 복무하거나 그것에 거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당파성을 축소시키면 박치우가 얘기하는 철학의 어떤 진정한 성격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왜 이렇게 당파성을 해석했는지는 뒤에 이제 어찌됐건 박헌영과 굉장히 친했고 뒤에 박헌영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당파성을 현실적 정치 세력으로서의 당파성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 같기도 한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넓혀 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철학
의미와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당파성인데 그런 겁니다. 예, 박치우 철학에서는. 예. 제가 어느 때쯤에 31년 이런 개념은 그런데 막스주의자들 아니면 잘 쓰지 않는 개념인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박치우가 막시스트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0년대 초에는. 그런데 이제 박민철 선생님은 박치우에 대한 당파성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막시스트적인 그런 의미에서 썼다는 거죠. 계급성이라는. 그러니까 박치우가 분명히 이제 막스주의의 직접적인 사례를 받는 건 대학 졸업하고 나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더 그리고 그 후반이기도 하고 이제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평양 숭실대학교 전이었던 그때부터 이제 막스주의 책을 봤다라고 본인이 밝히기도 했었고. 근데 이때의 당파성은 저는 막스주의적 당파성, 막스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당파성과는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표현인가요, 선생님? 칸트의 철학이 프랑스 대혁명의 두 개씩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그러니까 박치우가 어디서, 그러니까 책에서 본 표현일까요, 이게요? 아, 이런 식의 표현 썼나요? 그러면 이때의 당파성을 계급의식적으로 그걸 말이야. 수준은 좀 맞죠. 근데 그거를 계급성과 연관 직결된 것으로서의 당파성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이 말을 언급한 것 자체는 우리 누구나 어떤 보편적인 것의 측면을 언급하면서 이 글을 역사적 예지 측면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박지우도. 진화문화나 무술문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역사적 예지라는 거는 보편성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끌어들어온 거고 그쵸. 그런 맥락에서 이제 조선에서의 그런 전통적 맥락도 역시 박지우 머릿속에는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유 선생님도 이제 그걸 같이 언급하면서 그 역사적 예제 측면, 그 역사적 예제 측면이라는 것은 결국 실천성이죠. 그 실천성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는 당파로. 대동강 공영권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쪽에서 하는 작업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박치우를 이제 그 인텔리겐차라고 하는 한계 범위 안으로 오히려 묶어두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꺾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본의 책략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있는 그 어떤 지성의 그 허약함을 노출한다. 가 아니라 오히려 박치우는 그런 지적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나의 통로로서 뚫어보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근로인민이라는 게 중요했으니까. 근로인민이 되려면은 그 이제 연대가 필요하잖아요.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인텔리겐처들이 인텔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더 오히려 그 대중과의 협업을 못 이뤄내는 그리고 이제 현실적 상황도 있었죠. 일제 탄압이 30년대에 엄청나게 강해지니까 그런 지점이 있고 오히려 박치우는 상해나 이런 데서 한 게 아니라 서울 그 이 조선 한반도에 계속 있으면서 여기서 뭔가를 꾸민 사람이잖아요. 밖에서 지식인들 한 게 아니라 유학
학파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근로인민이라는 것의 힘을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 그러려면은 이제 막스주의적인 그런 측면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자신의 방향으로 수용을 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박헌영하고의 작업도 이제 열려진 거다. 왜냐면 결국 그 현실의 조건 속에서 근로인민들하고 부대끼면서 거기서부터 통로를 찾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인텔리들의 아니고 인텔리들의 어떤 그 변명은 거꾸로 임정 사람들에 대한 공격일 수 있죠. 박치우에 대한 공격이 박치우의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뭐, 예, 예. 그 글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근로인민민주주의가 박지우가 마지막에 자신의 정치 철학을 집약시켰던 하나의 개념이고,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자신의 뜻을 거기에 두면서 다양하게 했던, 그래서 이제 박헌영과 함께 같이 어떤 정치적 이상을 꿈꿨던 그 부분은 저는 사실 뭐 아까 뭐 저는 박헌영 왜 만났냐 이거는 아니었고요.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박헌영 만났다고 뭐 그게 나쁜가요? 뭐 당연히 그런 거였고, 다만 제가 하려고 했던, 제가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 소중한 철학자들의 어떤 글들이 한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한 4, 5년의 글 중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지는 그 글의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파시즘 인식도 변하거든요. 1934년에 파시즘 인식, 파시즘 비판하다가 묘하게 이제 파시즘을 비판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옹호하지도 않고 톤이 살짝 바뀌어요. 파시즘의 논리, 파시즘 비판이요. 그리고 뭐 운명 공동체 이런 얘기들을 전혀 안 쓰는 사람이 37년, 38년 운명 공동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은 별로 운명이 중요했어요. 지식인들에게, 식민지인들에게 운명은 중요했죠. 그런데 운명 공동체까지는 나가지 않았던 단어들인데 37년, 38년 운명 공동체 얘기하면서 명확하게 일본, 진화, 조선의 운명이 같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식민지로 묶여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거, 예,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박치우의 철학적 경로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본인 날카롭게 유지했던 파시즘의 비판과 그리고 전체주의, 절대주의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전체주의를 강조해요. 변증법의 목적이 전체주의라고 얘기해요. 어떤 글에서는요. 변증법의 최종 도달해야 될 게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죠. 전체주의 어떻게 그게 개별과 보편이 합일되는 어떤 이 생생한 이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해석이고, 그 우리의 해석이고요. 그때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전체주의 세력과 대입시켜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박지우는 지금 이것과 다른 전체주의 난 꿈꾸고 있어라고 이해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혐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막연히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건 계속 오히려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까더라도 내가 깐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하고 싶어서, 예,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선생님 뭐 그리고 아까 뭐 이제 문학 쪽 연구, 철학 쪽 연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문학 쪽하고 철학적 한국 현대 철학사 부분은 특히 문사철이 굉장히 협업해서 이게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철학만 해서도 아닌 것 같고 문학 연구자와 뭐 사학 연구자 또 철학 연구자 같이 협심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진짜 말 그대로 융복합적 연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학적 연구자들의 수준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특히 역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비판적으로 활용하면서 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저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 또 인현 선생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맥락 그러니까 너무 계속 저한테 그런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비관적으로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신 거 아니에요? 예, 예. 너무 냉소적이지 않아 너한테 그런 거가. 아, 아, 아. 음. 막 그런 건 이제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좀 집요하게 저야말로 당파성을 굉장히 강해 갖고 이 박지우를 평가하는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말씀 중에 박치우가 박헌영과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거는 저도 이제 연구를 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박지우 연구를 하면서 이제 내년 연구 주제가 박치우의 파시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하나 있고요. 박치우의 민주주의론 이런 거 이제 연구하면서 아직 가설입니다. 가설이긴데 박치우가 주장했던 건 어찌됐건 해방 이전까지 근로인민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키워드들이 등장해요. 인민들이 하는 뭐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근로인민 민주주의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 체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키워드들이 등장하고요. 그런 지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근로인민 민주주의라고 하는 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잘 맞았던 건 박헌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조금 그 이제 역사적 그 당시 정치 세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 세력에서 왜 한국에 남아 있었던 박치우가 경상지대 철학과 출신의 박치우가 왜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됐는지 사실 접점이 잘 없긴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만나게 돼서 어쨌든 북에 같이 가서 그 빠치당 활동 같이 하고 남로당 활동 같이 하고 이런 과정들은 사실상 필연적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필연적이라고 하는 걸 여쭤보시면 제가 이래서 필연적입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정리를 해서 그 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 또는 그 둘의 민주주의론들이 박헌영의 민주주의론과 박치우의 민주주의론들이 어떻게 공명하고 서로를 더 이렇게 해서 추동해 가면서 더 큰 그걸로 됐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뒤에 있었던 이제 신남철과는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당시에 어찌됐건 뭐 민주주의는 누구나 다 이야기했던 키워드여서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비교해 가면서 박치우의 박헌영의 만남을 조금 설명해 보는 거가 향후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년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말 들리세요? 제가 그냥 간단히 코멘트를 할게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갔어요. 집중하고 있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선생님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일단 선생님이 그 읽으면서 느꼈을 어떤 당혹감들은 아마 이제 뭐 저희들도 다 비슷하게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정보에서 이 자료에서 어떻게 이 얘기를 끌어내서 이렇게 연결해내나 그런 구성이나 혹은 이제 연결하는 힘들은 정말 탁월하셔서 굉장히 놀라운데 문제는 뭐냐면 저 선생님이 개별적인 사실의 영향관계를 실질적인 차원에서 규명하지 않고 텍스트 내부의 그 개념들만 가지고 그 꿰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관관계나 혹은 사상적 영향관계 혹은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을 넓게 팩트 차원에서 맥락을 구성하고 접근하는 게 이제 훈련된 사람한테는 중간중간 이제 사실과 다른 것처럼 보이고 또 맥락을 과잉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컸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구성해낼 때 필요한 정보나 어떤 이념들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내면서 그 해석에 모든 정보나 모든 그 사람의 역사적 전 과정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건 좀 다른 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성실성, 충실성 이게 굉장히 선생님 철학에 특히 이 책 쓰실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지향점이자 개별적인 사실들을 쭉 연결해내는 축이잖아요.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성리학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다시 말하면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또 그 우주 전체를 구상하지만 그 우주 전체에 개인의 인격이 사실 아주 깊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나올 수 있는 발상이어서 성리학적인 의식이 바탕이 되고 그걸 통해서 사실 이 개념들을 현대 유럽 철학의 몇몇 개념들을 엮어 넣는 과정에서 생긴 탁월성과 도리어 이제 그 비논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3페이지에 왜 그 동양적 지성의 면모를 갖고 있다는 거 선생님 이제 못 받아들이시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두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치우가 조선적인 것을 이제 합리성과 그 반대의 항에 놓고 판단했으니까 도상적 지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 타당한 접근일 수 있지만 사실 박지우한테 동양적 지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동양적 지성이 없었으면 이 책의 주인공으로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실 동양적 지성이 뭔지에 따라서 사실 다를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문제지만 적어도 맥락 안에서 그 다음에 어쨌든 선생님이 쭉 해오신 것 안에서 제가 대충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서양의 지성이 사태와 사태 혹은 명제와 명제 혹은 명제와 사태 간의 관계를 추적하고 그 논리를 구성하는 그런 합리성을 추구했다면 동아시아의 지성은 사태하고 인격의 관계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개입하는 그런 정도의 그 세계를 걱정하면서 접근하는 충실성과 성실성을 우주 차원뿐만 아니라 인격과 우주 차원을 다 연동해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그 지성적 접근 방법을 박지우가 갖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어떤 어휘를 구사하고 어떤 서양 철학의 어떤 이론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태도 자체에 동양적 지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지나치게 이 말을 좁게 해석해서 그 내부에 이 사람이 보여주고자 하는 조선에 대한 태도만 가지고 이 사람에게 동양적 지성을 이제 뺄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비판했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글을 볼 때 그 만나는 당혹감들을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좀 날카롭고 또 냉정하게 거리를 둘 것인지 좀 결정하는 차원에서 저는 조금 더 옛날에 비해서는 덜 냉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선별의 규칙들 그리고 구성의 논리들이 선생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구성된 거라면 그렇다면 사실 이건 박치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박치우를 이해하는 이규성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허용을 이 철학적 허용을 우리가 사실 좀 설명하고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해 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박치우에 대한 사실 평가로 보면 정오 판단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실 철학이 아니고 제가 작년 총가에 창비에 가서 이 책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창비에 박영선 선생님이 연대 사학과에 계시던 박영선 선생님이 이제 거기 그 이사장으로 그 세교연구소의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그 현대 철학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컴플레이션을 만드시면서 여러 선생들을 모아가지고 현대 사상이죠. 철학은 아니고 현대 사상으로 모아서 그 책도 나왔어요. 근데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이규성 선생님 책을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가서 대신 선생님 대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지금 박재 선생님 하신 것처럼 선생님 그 전공자인데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꽤 많이 하는 전공자지만 나도 발견하지 못한 걸 찾았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너무 이 글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으면 이렇게 박사과정 논문 쓰면 자기는 절대 안 내준다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선배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참았는데 이게 박사과정이 쓰는 학위 논문이 아니고 철학자가 쓴 철학 논문도 아니에요. 철학자가 쓴 철학 저술이에요. 이걸 자기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자기 이해 수준에서 그랩이 안 된다고 해서 박사 과정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써라. 이건 정말 어불성설인데 이게 철학자가 쓴 철학적 작품으로 이해하면서 그 내부의 논리를 사실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태도가 그렇게 그 과정까지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저희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하시는 작업을 제가 응원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길었죠. 저도 이게 아까 이제 발표 들으면서 썼던 제가 잠깐 메모했던 거를 같이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이규성이 본 박치우이냐 박치우를 보는 이규성을 그러니까 이규성이 본 박치우 요게 방점이 아니라 박치우도 보고 있는 이규성을 우리가 이규성을 읽는 이규성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 얘기를 할 때에도 이규성의 이 무의 형이상학에서 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그 충실성과 창조성을 얘기할 때 성리학적인 그러니까 내외 합의를 얘기하고 성리학적인 이 내외의 관계도 얘기하지만 이 내적인 면에서는 성리학을 넘어서 도가도 불교도 그것도 다 포괄하면서 무의 형이상학을 그 바탕으로 그 안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게 저는 이규성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의 형이상 그 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사실 언급을 하거든요. 최재우에서도 지금 그 무의 형이상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규성의 무의 형이상학이 무엇인가가 지금 완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일단 그 이규성의 무에 관한 어떤 관념이나 적어도 최소한의 명제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최재우건 뭐 여기 앞에서 이제 쭉 다루면서 사실 그 무에 대한 그 언급을 안 한 파트 그 챕터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최재우건 신채우건 박종옥이건 뭐 박지우건 다 같은 무의 형이상을 다룬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규성의 무의 형이상학과 무언가 어떤 맞닿은 접점들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나의 이규성의 무의 형이상학과 무에 대한 그 관념과 박치우의 관념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동의를 하고 긍정하고 이렇게 넘어간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규성의 무의 외연을 넓히는 그 부분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규성 독법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요. 네. 이제 조금 그 잡힌다기보다 아까 이nhân 선생님도 그랬고 지금 이제 김선현 선생님 그다음에 이지 선생님까지 비슷한 이제 어떤 의견을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걱정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발제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발제문 쓰는데 막 열심히 재밌게 썼거든요. 열심히 재밌게 한 4페이지까지 썼는데 주어가 박치우인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지. 주어가 박치우면 안 되는데 다시 다 바꾼 거거든요. 바꾼 게 아니라 다시 뺐어요. 그건 아예 다 빼서 다시 쓴 거예요. 주어를 최대한 이규성을 놓고 쓰자. 그게 맞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주어로서의 이규성이 등장하지 않게 되는 건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의식을 어떨 때 그냥 놔버렸고 어떨 때 그냥 놓게 돼버렸고 특히 굉장히 이제 뜨끔한 얘기는 뭐냐면 뭐 박치우 철학에 대한 이규성의 해석의 팩트 체크, 진리 탐구, 진리 체크는 저도 이 발제문을 하면서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돼버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 솔직히 하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불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그 이제 방금 김 선생님 얘기해 주셨던 이제 동양적 지성 제가 표현에 오해가 있었는데 박치우도 동양적 지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규성 선생님께서 동양적 지성의 면모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그 글은 사실 그때의 지성은 동양적 지성이 다른 글들도 더 많아요. 오히려 그 글에서의 지성은 식민주의적 지성에 가까웠던 거죠. 도구적 지성이요. 식민주의적 도구 지성이었던 거예요. 박치우가 얘기하는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이지 선생님 얘기해 주셨던 무의 형이상학. 이거는 진짜 저도 예, 맞습니다. 그거 되게 그 성실성과 충실성 그리고 그것이 이제 관통해가는 하나의 어떤 무라고 하는 계기들 이런 것들 몇 가지 이제 장치들은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은 예,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한국 이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철학 사상까지도 그것들 통해서 해석하는 방식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뭐 이규 선생님의 제자가 아니어서 될 수 없었죠. 예, 제자가 아니라서 제가 당신의 삶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도 본인의 어떤 삶이 이제 드러나서 선택되신 거 있을 텐데 사실 이규 선생님이랑 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예, 없어요. 그냥 뭐 술 마실 때 어휘가 별로 없으세요. 걱정 아 잘 그래서 책으로만 만나는 저는 이규성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세미나 통해서 이제 이규 선생님 같이 호흡하셨던 선생님들과 그런 제가 느끼지 못했던 바이브들을 조금 느끼면서 이규 선생님의 책을 해석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세미나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다른 챕터를 다시 발제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규성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예,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이규성 선생은 좀 그런 측면에 주목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박치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박치후의 삶이나 철학에 있어서 박헌영과의 만남이거든요. 46년 들어와서 박헌영을 만나가지고 아마 당시 조선공산당의 그 기간지죠. 네, 현대일보 아마 내부 기간지라기보다는 외부 대중을 향한 그런 기간지로 보이는데 기간지 이제 주필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봐요. 근데 그 이전에 이렇게 박치후의 삶과 철학을 살펴볼 때 그 두 사람이 만날 이유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박치후는 그 이전에는 막시스트를 연구한 그런 흔적은 안 보이고 또 그런 뭐 당시 조선공산당의 여러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디에도 개입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글들을 보면은 막스주의와 반대되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있는 것 같고 또 사회 활동에 있어서는 뭐 교수로 있었으니까 성실대학교가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은 그 37년도나 38년도에 좀 친일적인 그런 글을 쓰는 게 당연하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할 정도로 거기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갑자기 46년도 둘이서 뭐 개인적으로 친하다든지 뭐 만났다든지 이런 흔적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박헌영은 저쪽 소련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뭐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고 감옥에서 나온 게 39년도거든요. 그때 돌아다녔다고 해서 아마 박치우를 만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46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현대일보 주필이었으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아마 이규선 선생님 거기서 문제를 박쥐호에 대한 연구 출발점을 삼지 않았는가? 뭔가 내적으로 어떤 현실 인식이라는 사회적 인식보다는 뭔가 자기 내적으로 뭔가 끊임없이 축적해 변화된 어떤 변화에 온 것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규선 선생님이 그 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 닭발사기라든가 또는 무해 형이상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이 선생님 그 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저도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박치우가 이제 43년에 중국으로 떠나거든요. 22년 동안 절필하면서 사실 2년간의 흔적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예,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다, 뭐 유랑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뭐 10월인가 배를 타고 들어왔다. 2년의 행적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것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박헌영을 만난 게 아닌가, 뭐 중국에서 또는 박헌영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예, 뭐 그런 얘기도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지 뭐 이제 막 입방아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박주혁이 어떤 계기로 작동을 했는지, 그래서 귀국과 함께 바로 현대일보 주필이 되고 좌익 당시 강력했던 좌익의 대표적인 그 잡지의 주필이 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그러면서 현대일보 주필하면서 무수하게 이제 테러당하거든요. 우익한테들을 찾아 들어와가지고 막 박지호 패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일제에 정관이 당이 되고 그리고 다시 북으로 가고 북에서 남로당 그 이제 파치산 그 강동학원의 부원장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은 불과 그게 10년도 안 된 시기라는 거죠. 한 7, 8년의 시기에 그렇게 친인적인 글을 썼다가 망명 갔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현대일보 주필이 되고 그 백색 테러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됐다가 파치산의 어떤으로 마지막을 생을 마감한 이 다이나믹한 어떤 극적인 모습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쓰셨던 장치였을까요? 예, 오히려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우의 그 생애에 있어서 이 37년, 38년 아마 평양 숭실 전문학교 교수로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끝난 다음인가요? 예, 근데 숭실 학교가 문을 닫았죠. 그게 그다음에 현대일본, 중해일본가요? 기자로 있으면서 그게 41년도인가 그 정도 같은데, 그죠? 그 중해일보 기자로 있으면서는 상당히 좀 친일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그 만주의 북경 근처인가요? 거기에 뭐 글을 쓴 기자로서 이제 그쪽 파견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국내 돌아 안 했죠. 그다음에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짐작할 때 당시 그쪽을 북경을 통해서 그 연안 쪽으로 넘어갔던 한국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당시에 조선공당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학자 김태 뭐라고 있었을까? 김태준, 그치 김태준. 그 사람하고 백남은 또 그때 그리 갔었나요? 하여튼 내가 알기로 이제 김태준이 아마 그쪽으로 있다가 그쪽으로 해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런 김태준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뭐 그쪽에서 정확하게 그 확인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모종의 어떤 변화, 심성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 심성의 변화라고 하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스스로 이미 내적으로 축적되어 왔던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규 선생님은 그런 그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의 그런 전환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었는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 앞의 철학들을 조사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40
북경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중국으로 갔다라고 43년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해방 이전에 뭐 37, 8년도 이후에 쓴 거는 그렇다 치고 그 이전에 30년부터 주로 활동을 한 것 같은데 박치후가 그때 쓴 글들로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막시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박헌영 같은 막시스트 입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한박한 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예, 뭐 다른 얘기 또 다른 얘기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이규 선생님의 이 박치후 편에서 그 제가 이제 발제문을 마지막에 썼듯이 제일 뒷부분이 이 모순의 논리에 대한 논박과 옹호라고 하는 거 박치후 편의 마지막 절이 그거거든요. 그럼 한 20페이지에 걸쳐서 변증법 얘기를 계속 하세요. 쓰셨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상가에 대해 다른 철학자들에게 쓰시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셨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변증법을 딱 특화시켜서 그 사람 뒤에 붙이는 유일한 사례셔서 아마 박치후의 철학을 통해서 어떤 변증법의 실제 철학 한국 철학적 어떤 변증법적 철학을 시도하시려고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있어서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거는 진짜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나중에 예, 이병찬 선생님께서 발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2월 16일 며칠이라고 그랬죠, 우리? 12월 16일 금요일, 16일 금요일 오후 4시. 김 선생님 괜찮습니까? 12월이요? 12월 네, 알겠습니다. 16일 금요일 4시고요. 발표는 네. 김보성 네. 선생님이 주의, 네. 쇼펜하우어와 주의에 관계된 이규성 선생의 연구를 정리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하도록. 다른 책에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쇼펜하우어 관련은 모르겠는데 주의 철학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들이 언급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오늘 일단 그러면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할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